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 네, 오늘 모신 분은 LA 현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고 있고요.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청 채널을 운영하시는 존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또 미국 현지에 계시니까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경제, 실물 경제와 관련한 체감, 네, 어떻게 지금 미국이 흘러가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일단 트럼프 그 다음에 해리스 관련해서 지금 조세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차별점이 뭐고 미국 현지에서 그 반응이랄까요? 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바로 엊그저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거의 뭐 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의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했는데요.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통적인 공화당, 민주당 후보이다 보니 그 각 당의 후보로서 갖는 조세 정책의 차이는 아주 뚜렷한데요. 뭐 말하자면 당연히 공화당 보수당으로서 감세를 통한 어떤 낙수 효과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전 사회적인 어떤 그 효과, 감세의 효과가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이런 성격의 정책을 하고 그에 반해 민주당 후보는 감세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안전망도 확충하고 이게 또 경제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어떤 안전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하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이 이 공화당은 전통적인 에너지 업체들을 또 서포트를 하죠. 그리고 네. 민주당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또 이런 2차 전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 한국계 기업들의 관점에서는 또 기업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좀 공화당보다는 또 민주당 쪽을 더 지지하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아니요, 계속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대선이다 보니 그런 전통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모두 말하자면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들을 또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 한 두어 달 전이었었는데요. 이 네바다 지역에 가서 라스베가스 지역이죠. 거기 서비스 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팁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해서 이게 말이 되나? 왜냐하면 사실 팁이라는 것도 소득이고 이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받아서 해리스 후보 역시도 이 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해서 양당 모두 이게 포퓰리즘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팁에 대해서 그 세금을 뗐었나요? 그렇죠. 이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관광을 가신 분들이 팁은 대체로 뭐 서비스료 이외에 테이블에 현금을 그렇죠. 올려놓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과세하나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현금을 올리는 비중보다는 카드에 이제 저희가 서명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쵸, 보통... 팁을 추가하는 게 거의 99%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잡힙니다. 과세 소득으로. 아니 근데 네. 그 해외에 나가서 팁 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도대체 얼마를 줘야 적당한 걸까? 보통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그냥 예. 중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됐다. 보통은요, 이제 재화, 뭐 어떤 레스토랑 이런 데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이거는 재화에 대한 서비스이면서 동시에 서비스가 같이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인 것 같고요.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온전히 이런 서비스로 됐을 때에는 한 20% 또는 그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15% 정도를 생각해야겠군요. 이것도 난 많이 준다고 10% 줘도 10% 줬다가는 또 눈치 볼 수도 있겠네. 예. 자,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뭐 법인세를 올리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거의 연장인데 결국은 이러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모든 어떤 당파적이지 않은 그런 기관들이 걱정하는 바이고요. 그에 대한 어떤 솔루션으로서 트럼프 후보는 관세를 올리겠다.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또 정치 외교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이 증세를 타국에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상이라던가 어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엊그저께 이 사실 토론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했는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지난주에 나왔던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에 굉장히 좀 급진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 1억 불 이상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25%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었죠. 미실현 이익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컨대 우리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 시청자분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내가 자산이 말하자면 1,00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그런 내가 뜻인 팔지 거죠. 않았음에도 그렇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일단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반응을 보이겠죠. 물론 이게 고자산가, 고액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하지만 예컨대 뭐 파급되는 문제라 그러면 자산 가치가 오른 것을 어떻게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느냐도 있겠지만 만약에 특히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런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거냐? 그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 배경을 꼭 들어가서 어떻게 이게 말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미국 세법이 가진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 미국은요. 네.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산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이후에 이걸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팔잖아요. 네네. 팔고 나서도 양도소득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다른 부동산으로 재투자를 하면 이게 과세가 되지 않고 이월되거든요. 네. 그럼 2월이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는 과세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요. 이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을 하면요. 네. 이게 그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돌아서서 이 자산을 팔면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말 고소득 또는 고액의 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 부를 계속해서 이전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이런 제도가 나왔다라고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급진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저 트럼프가 매일 그냥 저 좌파 급진적 좌파라고 공격하는 게 그러한 정책들이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 1기 때 2017년도 때요. 이 굉장히 큰 세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법인 소득세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막 35% 하던 것이 21%로 줄어들고 그리고 또 증여상속세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는 이 평생에 걸쳐서 증여상속을 세금 없이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우리 돈으로 150억. 그게 뭐 부부 합산을 따지면 300억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될 때도 굉장히 어떤 논쟁의 대상이었다 보니 한시법이었는데 이게 2025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 누가 어느 당이 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큰 규모의 큰 성격의 어떤 이 세법 개정이 예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 조세 정책과 관련된 어떤 논쟁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미국 현지에서 느끼시기에 트럼프와 해리스 어느 쪽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 뭐 나오는 기관 도박 사이트마다 여론조사마다 뭐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섹터에 투자를 했느냐의 이 투자자들은 되게 큰 이 고민이고 관심거리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네. 대선을 꽤 많이 그리고 저도 유학생으로 갔을 때부터 그때 2004년이었었는데요. 조지 부시 후보, 존 케리 후보 보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일반적인 지지도는 중요하지 않다. 여론조사는 예.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산단 말이야.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면 어차피 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에서 내가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전혀 또는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선거인단을 가져가니까. 그럼 결국은 키가 되는 거는 스윙 스테이트인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7개 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지지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게 해리스 후보가 이제 후보 지명을 받고 나서 이런 그 컨벤션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트럼프 후보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은 이 허니문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넥앤넥 상황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2016년도 대선에서 굉장히 놀랐었던 거죠. 뭐냐면 숨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맞아 지지층. 샤이 트럼프니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그런 게 있겠느냐
16년과의 차이라 그러면 16년도에는 정말 샤이했는데 지금은 사실 샤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지지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결국은 전체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하긴 거기에 좀 선거법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독특하죠. 전체 득표수에서는 앞서도 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결국 말씀하신 그 중립지역 7개의 주의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가느냐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 7개 주의 여론조사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뭐 아니다, 설왕설래 많거든요. 미국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글쎄요. 제가 체감하는 바는요. 물론 이런 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일반적인 사업 또는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경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가미되었다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펀딩일 텐데 여기서의 이 금리 조달에 있어서 조달 금리가 높다 보니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주식시장은 미국으로 자금이 몰려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또 부동산 시장도 이런 모기지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기지 금리의 특성상 미국에서는 장기 30년 만기로 하니까 그게 꼭 주택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 실제 우리가 지표상 보여지는 것은 나쁘지 않다인데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물가 상승도 그렇고요. 어려운 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실제로 그 뭐죠? 뭐 식당 외식하는 인구가 막 점점 줄고 있다. 뭐 네.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뭐 하여튼 그 체감적으로 좀 그렇게 확 그 경기가 떨어지는 거를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간혹 들리던데 네. 실제로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죠. 그게 물가가 올라간 게 바로 체감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은 우리가 외식을 할 때잖아요. 오히려 가스값, 그러니까 이 기름값은 그다지 그렇게 체감할 만큼 오르지 않았어도 이 외식 물가는 정말 뭐 직전 코로나 이전 대비로 보면 한 체감하는 건 절반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런 대도시에서 한인 식당을 갔을 때 팁까지 포함해서 한 20불 밑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뭐 거의 한 30불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게 뭐 3만 5천 원, 4만 원 되는 거니까요. 굉장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민자들이 사실 가가지고 번듯한 직장 갖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살기가 좀 빡빡한 거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저는 미국에 계속 살다 보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세계 각국에서 기회를 찾아서 기회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직장을 잡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여전히 그건 유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이게 미국이 1등 국가로서 어떤 뭐 세계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모든 부분들에서 주도하고 있고 이 강도가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미국에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몰리지 않을 이유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시장으로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뭐 어쩌면 너무 명백하기도 하지만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은 접근성이라는 면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과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개선된 거잖아요. 네. 뭐 주식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쉽게 할 수 한국에서도 있죠. 그렇죠. 뭐 서학개미 뭐 굉장히 많이 하듯이 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던가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그런 접근성도 훨씬 더 개선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메리카 드림.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과거 성장기에는 어느 나라다 그 부자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선진국일수록 성장은 아무래도 정체가 돼 있고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성공을 새로운 그 바닥에서 그 성공을 한다는 게 쉬울까? 이런 측면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CBS였나요? 거기서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요?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그 인구들, 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 근데 그게 불과 한 50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그 비율이 반대였었단 말이죠. 네. 그만큼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뭐 빈부 격차의 확대 그리고 어떤 계층 간 이동에 있어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체감하는 면에 있어서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양극화 말씀하시니까 미국도 지금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걸로 데이터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그 양극화로 인한 그 감정 이런 것 분열 상황 뭐 어떤 분들은 미국은 거의 뭐 내전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슈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네. 실제로 어떤가요? 제가 체감하는 것은 이 냉전이다 아주 극단적인 대립이다라고 하는 것이 빈부 간의 어떤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인 견해에 대한 차이로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말하자면 어떤 민주공화당에 있어서 지지층에 완전 갈리는 그런 상황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빈부 격차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한국보다 더하죠.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하는 그런 거부들이 있고 또 그에 비해 현저히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체감하는 그 차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빈부 격차로 인한 그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일 것 같은데 흡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앞서 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역시도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귀천이라던가 그런 성격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있고 또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놓고 봤을 때 그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보다 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것을 훼손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가 그냥 자연스럽게 밑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비록 격차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것은 이게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 선진국으로서의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뭐 진짜 해외 이민 뭐 미국이 됐든 아니면 캐나다가 됐든 호주가 됐든 선진국 이민을 뭐 그 판매하는 그런 상품까지 홈쇼핑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해외 이민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민을 원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 이 미국에 이민하는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가족 초청을 통해서 이민을 가는 그런 방식이 있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취업을 통해서 이민을 하는 방식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취업이나 가족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투자를 통해서 이민을 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뭐 세 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 취업을 통한 이민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취업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여기서 이제 지원자들도 많고 또 쿠오타는 정해져 있다 보니 거기서 이제 좀 경쟁률이 높아서 실제로 이주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에 반해 투자 이민은요, 뭐 큰 돈을 넣고 이제 거기서 이민을 하는 거니까 이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만 그럼에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왜 해외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건 언제든지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산가 계층의 투자 이민을 통한 이주는 여전히 인기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투자 이민으로 간다 그러면 자산이 얼마 정도 들고 가야 되는 겁니까? 미니멈. 자산을 얼마 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투자 이민이라는 것의 성격은 이런 거죠. 한 나라가 어떤 외국인을 영주권자로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야, 내가 이만큼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고용을 10명 이상 일으키고 그 기업을 2년 이상 프로피터블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그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고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하면 임시 영주권을 풀어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외국인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못하죠. 그렇다 보니 이게 미국 이민국에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펀딩이 필요한 업체들로 하여금 투자 상품을 만들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법은
두 가지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80만 불이고요. 이제 좀 더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대체로 이제 80만 불의 투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펀딩을 필요로 하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임시영주권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 기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확보가 되면 다음에 이제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게 되는 건데요.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이제 80만 불인데 플러스 대체로 이제 어떤 어드민 코스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가 드는데요. 이건 뭐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거니까 제대로 투자하면. 근데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이민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자 이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여러 한국에 나와 있는 투자 상품들을 접하게 되실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 이민의 어떤 대상을 결정하면서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다. 이걸 통해서 투자 이익을 보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주권을 받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주권을 받고 나면 원금을 돌려받는 게 두 번째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목적에 따른 투자가 끝났을 때 나는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도 보면 이런 투자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한국에 나온 그런 투자 대상 업체들은요, 대체로 첫 번째 기준, 영주권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이 투자를 받는 업체에서도요, 네. 이런 투자금을 금방 돌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확정 금리에 대한 뭐 어떤 보상이 약속된 것도 아니니. 그래서 이런저런 좀 숨은 어떤 조항을 통해서 투자금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거 기업은 그 미국 정부가 그 정해놓은 대상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 정해놓은 기업에만 투자해야 그런 어떤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거는 미국의 그 이민국이죠. USCIS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관할하는 그런 리지널 센터, 뭐 전문 용어가 막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거기서 관할하는 허가된 그런 업체들만 이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투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주식에 증자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빌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자를 안 주는 거 보면 주식에 증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에 증자. 그럼 나는 이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로 이제 뭐 주식 회사라기보다는 미국의 어떤 LLC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컨셉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 회사가 막 엄청 성장해가지고 대박 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희박하다. 이러한 이 투자 이민 이 대상이 되는 그런 투자 상품에서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네. 제가 한 15년 전인가 누가 저한테 얘기하던데 저 닭공장에 가서 닭털 뽑으면 된다고. 그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취업 네. 이민을 말하는데요. 이게 비숙련자로서 가서 이런 어쨌거나 미국에서도 그런 기업의 수요가 필요 있고 그리고 그거를 내부 국내 인력으로 충족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뭐 해왔던 거죠. 네.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진짜 10여 명을 직접 내가 창업해서 뭐 이것저것 불안하다. 내가 직접 창업하겠다. 근데 이거 쉽지 않겠네요. 10명이라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2년간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투자 이민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